유비는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정통론 때문에 착한 리더십, 성리학적 리더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유비가 나중에 촉한을 점령하잖아요. 조조가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 총나라가 거의 5개 인종이 살고 있어요. 너무나 다양하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군대를 만들어도 못 섞어요. 한 연대에 모아놓은 패싸움해갖고 아장이 나요. 톡은 아무도 통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유비의 특기가 뭐야? 사람 통합하는 거예요. 촉에 들어가더니 한순간에 이거를 통합해서 오나라를 치거나 어디를 칠 것처럼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통합의 리더십이에요. 이거를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국지의 진실과 허구 편인데요. 뭐는 진짜고 뭐는 가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설과 역사의 차이점이 뭐냐. 근데 이제 소설의 그 메시지는 소설이니까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역사 메시지는 하여간 쉬운 게 없어요.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이 먹고 살지만 역사는 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역사는 사실에 맞추는 거고 소설은 무조건 독자한테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이해하지 말라 했는데 또 소설은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 소설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차가운 이성도 필요하지만 감성도 필요한 거고 정서적 위로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중에 하나만 먹거나 밥과 반찬이 있는데 하나만 먹거나 애피타이저와 디저트가 있는데 이걸로 순서를 바꾸거나 이랬을 때는 오용이 되니까 역사와 소설의 용도를 정확히 쓰자. 감성을 위로할 때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분석할 때의 교훈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예가 있는데 소설과 역사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뭔가를 알게 해주는 포인트를 갖고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유비 정통론입니다. 뭐 요즘은 뭐 유비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게 항상 그 옛날 시대에는 유비가 인기를 끌다가 고도 성장기가 되면은 조조가 인기를 끌어요. 왜냐하면 되게 현실이 좀 리얼해지고 막 중국도 지금 조조 인기가 막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7, 80년대 또 뭐 삼국지의 주인공은 조조다 이런 거 갖고 쓸데없이 괜히 싸우고 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 갖고 싸우는데 사실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유비나 조조나 송건이나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약간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서 보이지. 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난세에 성공하려면 공통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의 자질을 진수는 주목했고 소설가들은 이제 다른 거에 개성에 주목을 했는데 근데 여긴 역사가의 책임도 있는 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유학적인 바탕에서 역사를 쓰니까 항상 정의가 승리한다고 써야 돼요. 어떻게든지.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승리해야 돼요. 뭐 후손이 뭐 잘 되거나 역적의 후손이 몰락을 하든가 이런 정의로운 관점을 써야 되는데 삼국지는 워낙 극심한 내전기고 철저한 내전기였다 보니까 하도 이 뭐랄까 리얼한 세상을 살아서 그런지 진수가 굉장히 이 부분을 리얼하게 써버립니다. 도덕적인 걸 빼버려요. 그러니까 후대 역사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성리학. 모든 유학 중에서도 가장 이 정의감에 불탔던 성리학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하잖아요. 주자가 보니까 역사를 썼는데 아니 정의가 승리한다고 써야 되는데 삼국시대는 승자가 없어요. 그냥 셋 다 이렇게 싸워서 하고 넘어갔거든요. 자치 통감에서 이거 안 돼. 승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승자가 누굽니까? 물론 유비, 조조, 손권은 다 통일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승자가 아닌데 위나라가 승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기분 나쁘잖아요.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정의가 승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통 또 왜냐하면 저 위나라는 황제를 내쫓았으니까 그 내쫓았을 때 유비 집안은 한나라의 계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띄워줘야 된다. 근데 띄워주려다 보니까 여기도 통일을 못하고 제일 먼저 망했잖아. 그래서 정통론이란 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 정통이란 단어에 써가지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맨날 누가 정통이냐 싸우는데 이게 진짜 잘못된 게 이거 사실 역사학자 해서 안 될 짓인데 그냥 있는 대로 끝났어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역사의 승자냐? 그래서 역사학자 이 사람이 정통이라고 집어넣어 주는 게 정통론이에요. 그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역사학자의 최대 권력인 거야.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내가 쓸 때 네가 진짜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통론의 영향을 받아서 주자가 자치통강 강목을 쓰면서 유비가 정통론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청나라 때도 이때도 이제 성리학이 아주 판을 치던 시대라 삼국지가 소설로 처음 나왔을 때는 조금 리얼했는데 청나라 때 판본으로 가면서 계속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검열당해서 막 바뀝니다. 뭐 어떻게든 하여간 성리학적 기준에 맞추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럼 현실의 유비는 어떤 사람이냐? 주의가 사실 유비를 성군으로 뽑은 데 나름 이유가 있어요. 유비의 가장 유명한 일화 양양에서 왜 조조 침공받아 도망갈 때 백성들이 막 같이 따라오니까 그건 뭐 영화에도 나오고 맨날 나오는 장면이지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자. 그때 유비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다. 이게 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감동을 받았고 뭐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 갔지 않았냐, 뭐 인조가 병자론 때 피난 갔지 않았냐. 유비 봐라. 근데 유비도 쳤거든 사실. 이제 끝까지 싸우는 거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니들은 모르겠다, 나 혼자 살겠다 도망가는 거하고 작전상 못했는 좀 다른 건데 아무튼간에 그 유비가 그 말은 진짜예요. 소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군주.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고 왕은 뭐 백성을 부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키워준 거죠. 그러면 유비는 정말 우리가 아는 성리학적 성군이어서 그랬느냐? 유비의 일대기를 보면은 조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조조는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현실적이에요. 근데 유비는 왠지 좀 착해 보이긴 해요. 특히 이제 백성들 끌고 다니는 부분에서 그래요. 그 난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의감과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착함이라는 건 있어야 될 미덕이에요. 그럼 유비는 왜 그러냐? 유비는 뭐 말로는 그 황실의 후손인데 망한 황실의 후손에서 뭐 이렇게 간 사람이라 현실적 실권이 없어. 조조도 사실 엄청나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1000명, 5000명은 거느리고 다녔는데 유비는 그런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는 인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운 좋게 그 서주를 차지하게 되는데 서주가 갑자기 막 곤경을 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한 사람 어디 없냐. 여기 서주에서는 좀 착한 사람 없냐 그래갖고 유비를 붙든 거예요. 호족들이 몰려가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순식간에 서주의 실력자가 됐어요. 조조가 서주에서 학살극을 벌이고 나니까 이게 인심이 돌아버렸네. 이럴 때 어떡하지? 그래서 보니까 유비라는 착한 애가 있고 백성들의 인기가 좋대. 또 여포한테 쫓겨나고 그러니까 유비를 자기 이제 뭐랄까 바지 사장처럼 만들려고 썼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놈이 이게 무서운 놈인 거야 이게. 왜 무서우냐? 유비는 자기가 가진 것 속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병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기 때문에 가질 게 백성의 인망을 얻는 것뿐이다. 그러면 막 속이고 거짓말해서 얻을까? 아니야. 그거는 오래 못 가.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형주에서 조조군이 쫓아올 때 그냥 내가 피난 가랬더니 내가 얘들 버리고 피난 가면 그건 뭐니? 원소가 만약에 뭐 관도대전 싸우다가 패배했어요. 부하들이 버리고 도망가세요. 돌아가면은 사계주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도 있죠. 병사들도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돌아가서 우리 복수해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유비는 떠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면 이젠 앞으로는 아무것도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서주 사람들이 우리에겐 당신 같은 좀 착한 분이 필요해서 키워준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약삭 빠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멍청하고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살아보니까 약삭 빠른 사람이 잘 가는 것 같지만 또 약간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찰고 있으면 또 그거를 또 안타까워해서 도와주는 분이 꼭 있어요. 저는 살면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살아보면 약삭 빠르게 막 가는 사람만큼은 못 갔지만 그래도 또 좀 미련하게 착하게 살면 꼭 누군가가 도와주더라고. 그래도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건데 유비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백성 버리고 도망가느니까 얘하고 같이 죽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배짱은 있는 거예요. 그럼 죽었냐? 그걸 보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가십시오. 안 가면 우리가 죽겠어. 막 밀어내갖고 결국 가긴 가요. 그런데 아무도 유비 보고 도망쳤다고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백성을 거느리고 끝까지 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조가 서울을 버릴 때도 좀 이렇게 너무 급해서 그러게 됐지만 좀 이렇게 하고 백성들이 가십시오 가십시오 그러고 갔으면 지금처럼 욕은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왕들은 그럴 때 백성 앞에 서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유비는 그렇게 돼서 도망치고도 도망쳤다는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유비는 또 하나 재산이 부하들이에요. 조조는 기존 관료 세계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중에 나 배신 때리려 했지, 너 누구지? 그러니까 막 숙청도 하고 이러는데 유비는 그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쫓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뭘 버리기는 의심할 것도 없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가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비가 인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축이니 손권이니 관우장비니 어디 가면 다 한 자리 할 사람들인데 그 맨날 실패하는 유비를 쫓아다니고 소설에도 나오지만 이거 싫어하는데 너희들 나 쫓아다니면서 고생하지 마라. 너희들은 어디 가면 다 크게 한 자리 할 사람들인데 나 쫓아다니면서 고생하지 말라. 근데도 쫓아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훌륭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쪽 루트를 차지한 거예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데 똑같이 정상을 가더라도 세르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군기 세우면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좋다가 아니라 누가 적절하고 잘할 수 있느냐. 리더십 군기 못 세우는 사람이 군기 세우면 안 서요. 그럴 땐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그 어떻게 애들을 내 거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를 노력한 사람이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유비는 우리가 정말 성인군자라고 하기보다는 난세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만큼 또 노력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요. 그래서 부하들한테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왕 되고 나니까 조금 성질 나오더라고요.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하고 쫓아내고 그러기도 해. 난 그래서 그거를 유비를 깎아내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주어진 처지에서 그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유비는 보면 정말 그런 건 잘해요. 방통이 천하에 좀 싸가지라 유비한테도 막말해요. 그러니까 유비도 막 화가 나갖고 한마디 했나 봐. 그랬더니 잠깐 한마디 했더니 집어들고 나가버렸어. 야, 요즘도 저랬다가 아마 끝날까. 근데 유비가 꾹 참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왔어. 그리고는 이제 감정을 보고 야, 아까 누가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이놈아 감히 이럴 텐데 야, 아까 누가 잘못했냐 그랬더니 기회를 준 건데 방통이 뭐라고 그러냐면 둘 다 잘못했다. 말이야 맞지. 그랬더니 유비가 깔깔웃고 끝냈다. 그 정도 솔직히 민주화된 요즘도요. 그런 지도자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게 나는 소탈합니다, 착합니다 하는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뒤집어지는 거 저도 많이 봤어요.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유비가 천성이 어땠든 간에 이렇게 노력했다는 건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유비가 나중에 촉한을 점령하잖아요. 조조가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 촉이라는 지역이 세 개의 성을 가진 지역이라고 제가 지난번 손자병법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촉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삼국지에 촉이 안 나오죠. 유장 이전에 유장 아버지 때부터 이
삼국 내전에 개입하고 싶어 했는데 못했어요. 마음이 없어 못한 게 아니라 총나라가 거의 5개 인종이 살고 있어요. 너무나 다양하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군대를 만들어도 못 섞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원하고 인천 사람을 뽑아서 한 연대에 모아놓으면 패싸움 해갖고 아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언어도 달라 아예 어떤 종족들은. 그러니까 촉은 아무도 통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유비의 특기가 뭐야? 사람 통합하는 거예요. 촉에 들어가더니 한순간에 이거를 통합해서 오나라를 치거나 어디를 칠 것처럼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거를 유비가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유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통합의 리더십이에요. 이거를 정통론 때문에 착한 리더십, 성리학적 리더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실제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고 유비는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꼭 통합의 리더십을 잘했다가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이 나의 유일한 무기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갈고 닦아서 제대로 하고 승부를 해야 되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쟤는 금수저예요, 뭐 은수저예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쟤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이모부가 어쩌고 그렇게 분석해서 난 틀렸어 할 건 분석을 왜 해요? 유비처럼 전략을 짜라고요. 쟤는 10가지를 가졌고 난 1개도 없네. 이러고 주저앉지 말고 10가지를 가지고 난 하나밖에 없으면 그 1가지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